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 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지난 15일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이후로도 언론 또 정치권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명태균 씨 변호를 맡게 된 경위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맡게 된 겁니까? 네, 다들 제가 이준석 저격수로 나섰다, 그런 얘기 많이 용산, 나옵니다. 네, 용산 오더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법조계나 정치권에서 저를 잘 아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를 다들 알고 계십니다. 김소연은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말 듣는 스타일도 아니고, 네. 예, 본인이 딱 판단해서 하는 사람이다. 컨트롤 안 된다. 라는 거 전부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번 일은 그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얼마 전까지 이준석하고 연락하고 지낼 사이로 가장 끈끈한 사이였어요. 네, 근데 명태균 씨가 저를 선택한 부분이 큽니다. 아하. 네, 아마 명태균 사장님은 제가 윤핵관 의원님들하고 네. 친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기꺼이 무료 변론을 나선 건 이준석 때문도 아니고 음흠. 용산 오더도 아니고요. 네.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간단한 사건을 가지고 공범 또는 오히려 주범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강혜경 씨를 민주당에서 공익제보자로 만들고 명태균 씨를 국정농단의 불쏘시개로 이렇게 최순실처럼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려는 행태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 또는 그 집안 전체를 인격살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구속이 됐는데 명태균 씨 이제 접견도 자주 가십니까? 근황이 좀 어떻습니까? 무릎 수술을 3월에 해가지고 예. 이분이 좀 보행도 불편하고 특히 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매우 힘들어요. 음흠. 그래서 진통제를 저희 조사 때도 2시간마다 이렇게 먹어가면서 조사받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매일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신체상 건강상 굉장히 힘든 것 빼고 음흠. 멘탈은 아무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조사도 같이 받고 이제 이렇게 선임 과정까지 사건 때문에 상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멘탈이 흔들리실 분은 전혀 아니에요. 음흠.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좀 예상하고 달리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결국 구속이 돼버리는데 이 네. 검찰 또 법원 판단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어떤 좀 입장이나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사실 명태균 씨 본인은 네. 자기가 구속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구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구속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자꾸만 네. 이준석이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준석 의원이랑 네. 이게 자꾸 어디 용산이나 어디 정치권에 본인이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맞네요, 진짜로. 예. 네, 그래서 저나 이제 상원에 계신 남 변호사님이 저희들 박지훈 변호사님도 변호사님이시지만 저희가 사건을 할 때는 사건 자체를 그냥 사실관계 확정이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간단한 이게 돈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억울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그 돈 문제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저희는 그 이상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도 이제 음흠. 본인은 구속이 되는 게 오히려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명 사장님은 음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이제 가족들이나 이제 지인들이나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좀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증거인멸의 염려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그것도 본인이 핸드폰을 뭐 포렌식하고 버리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네. 그 중간에 지인들이 기자들이랑 통화 좀 하지 말라고 핸드폰을 뺏어버렸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 뺏고 이제 그 지인이 자기 명의의 선불폰으로 가족들하고만 통화하라고 3만 원, 딱 3만 원 충전해가지고 폰을 줬더니 예. 그 하도 전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틀, 3일을 못 썼거든요. 음. 네, 근데 그때 그 전화로도 또 기자들이랑 또 통화를 하고 이준석 의원이나 뭐 함성득 교수나 이렇게 또 지인들이랑 통화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뭐 관계자들하고 진술을 맞추려고 했다. 음.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증거인멸 등으로 구속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네. 음흠. 취재 결과 그렇다고 기자님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네, 자, 네, 어제 또 민주당이 녹취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윤한홍 의원 얘기인데 뭐 네. 비선 실장으로 하는 것도 맞고 뭐 이런 것들을 명태균 씨가 과시한 내용인데 이거 녹음 파일은 잠깐만 듣고 갈 테니까요. 변호사님 전화 끊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3호 딱 들어가. 윤 의원님 비서실장 안 돼요. 내가 했죠. 윤한홍이가 비서실장 된다 가서 사모님.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인사비서관하고 서울시에 있었고 경남도에 있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선거판에 저 비서실장을 씁니까?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한테 써야 됩니다. 안 돼요. 바로 때보다 뭐 이유 설명 없이 안 돼.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자, 이 녹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2022년 대선 직전 3월쯤에 명태균 씨하고 지인하고 같이 대화한 내용인데 녹취 내용 보면 명태균 씨하고 그 김 여사가 매우 가깝고 인선에 조언을 했다. 이런 또 내용 같거든요. 변호사님 뭐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네, 조언 해주실 만큼 굉장히 가까운 사이 가까운 거 맞는 것 맞습니까? 같아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제가 뭐 가치 판단의 예, 문제니까, 네, 그리고 전체 대화 내용을 뭐 아니 그 카카오톡이나 뭐 그 텔레그램을 전체를 보지는 네. 못했는데요. 그 몇 개 드러난 사실만 봐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그 여사님께서 뭐 누구나에게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적어도 명 사장님한테 오는 음, 연락이나 음흠. 그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답변은 잘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아하. 네, 그리고 이분이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경남 지역, 적어도 경남 지역 출신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DNA까지 다 분석하고 있어요, 진짜. 아, 뭐 네, 그래서 윤한홍 아마 의원이나 그런 분들 경남 지역이시니까 그렇군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여사님께 아마 그 지역 음흠.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아마 뭐 과거까지 전부 다 조언을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음흠. 그것을 뭐 대통령께 여사님이 잘 전달을 했을지 또 그게 효력이 있었을지는 또 모르는 일입니다. 네. 그 내용 외에도 지금 말씀대로 조혜진 전 의원도 경남입니다. 조혜진 전 의원도 여사한테 소개시켜주고 박원수 경남지사도 뭐 그 당시 총장 윤석열 총장 집에 가서 술도 먹고 놀았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대통령 부부하고 명태균 씨가 가까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가깝게 지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조사할 때도 옆에서 입회해보면 뭐 아크로비스타도 자주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것 가셨고 같고. 예, 네, 근데 우리 제가 이제 어제 보도 때문에 함성득 교수님하고 또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명 씨랑 나눈 이야기 제가 이제 확인한 것과 종합을 해보면, 네, 일단은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에 이제 대선을 위해서 입당을 하려고 했던 시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예상했던 것과 약간 달리 당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된 거예요. 음흠. 그래가지고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유승민을
의원을 유승민 전 대표를 대선 주자로 밀고 있을 때였고 그런 이미 그렇게 약간 정치 색이 확실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계파가. 네. 그런 사람이 이제 당대표가 돼버리니까 본인 입장에서 이제 주호영이나 나경원 같은 이제 같은 법조인 또 그리고 또 대학에 인연이 있던 사람들에 비해서 입당이 좀 쉽지가 않을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당시 당을 장악하고 있던 이준석 의원이나 김종인 위원장하고 좀 친한 사람을 인맥을 좀 찾았대요. 근데 그래요. 예. 둘과 동시에 친한 사람이 하필이면 명태균 사장이었던 거예요. 이야. 네,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뭐 사실 명태균 사장하고 가장 오래된 사이인 사람들이 지금 뭐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네. 드러난 증거에 따르더라도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당하고의 어떤 자연스러운 입당을 위해서 당을 장악하고 있던 그 둘과의 관계를 위해서 소개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받은 거다. 근데 저 네. 근원적으로 지금 인물들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인들. 네. 이 명태균 씨가 이런 분들하고 친분을 갖게 된 이유가 또 DNA 말씀하셨잖아요. 네. 경남 지역 정치인 DNA까지 다 속속들이 알아본다. 이렇게 알게 된 또 친분이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요. 일단은 본인이 정치 덕후예요. 제가 볼 때는. 덕후라고요? 명태균 씨가? 네, 정치 덕후고 이준석 의원하고 아주 잘 맞았겠다 싶더라고요. 이제 과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아주 역사 얘기도 좋아하시고 그쪽 분야에 해박하신데 정치인들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친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친해진 이유는 이제 후광 효과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먼저는 이 명 사장님을 어쨌든 중앙정치 무대로 사람들을 소개를 하기까지 이제 함께 다닌 인물이 5선의 당대표까지 하셨던 서울대 법대 나온 김영선 의원이거든요. 김영선 네, 의원님. 김영선 의원의 어떤 신뢰를 믿고 사람들이 쉽게 이제 소개를 받았던 거고 그 이후에는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님이나 뭐 반기문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위원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좀 그냥 인사만 하고 놔뒀고 제가 조영 대표님도 어제 통화를 했는데 주 대표님 원내대표 시절에도 3번 정도 찾아왔었대요. 근데 이제 별로 이제 거절을 했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의원이나 그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명 사장의 어떤 정치 세일즈 마케팅 전략을 굉장히 높이 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당에서 최고 권력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비대위원장과 당대표인데 이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그 뒤는 술술 풀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시작은 김영선 의원인데 그 다음에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의원을 만났고 그 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 부부도 이분을 굳이 알게 된 이유가 이준석과 김종인과의 통로를 위해서였거든요. 그렇군요. 네네네. 변호사님께서 그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의 사심 공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요거는 근거가 좀 있을까요? 지금 말하는 게 다 근거예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랑 대통령 부부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준석 의원은 2021년 5월부터 아주 끈끈한 사이였고요. 특히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전당대회 때부터 최근 7불사 사태, 옥매화 사태까지 사실상 이준석의 그 중요한 정치적 순간마다 비난 주머니로서 역할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나 공천 문제도 다 조언을 했던 사이고, 게다가 이준석 예를 들면 성상납 징계 개시 결정이 됐을 때도 여사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끈끈한 사이였던 때 그런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 자기 지역에 있는 자기가 총괄본부장을 한 김영선 의원을 추천까지 했으니까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당시 당대표 지위를 가지고 이기는 여론조사까지 갖고 와라. 자체조사도 이기냐라는 주문을 하는 카톡이 있어요. 그리고 갖다 줬더니 이거 사무총장 통해서 그 자기가 전략공천 주도록 할 테니까 명씨 너는 이걸 함성득 교수 통해서 윤상현한테 전달하라고 해라. 이런 얘기를 이미 2022년 4월에 주고받았어요. 지금 이 상황을 비틀어서
마치 대통령께서 공천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뭐 5월 9일 뭐 발표 전날 하루 전날 통화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음흠. 4월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사이인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준석 의원이 이거를 했다 이렇게 당시 당 대표가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사천이죠. 사천이다. 네네. 자, 그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준석 의원하고 명태균 씨는 어떻게 두 분이 처음에 알게 됐는지 혹시 또 지금은 또 어떤 사이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 이제 검찰 진술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2021년 5월 9일에 음.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 의원한테 명태균 사장 번호를 달라고 했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밤 10시경 명태균 사장이 이준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아하. 그리고 한 며칠 후에 대구 수성못에서 이준석을 처음 만났고, 네. 그리고 또 며칠 후에 그 뒤로 한 열흘 후에, 일주일 후에 미래한국연구소 PNR 리서치에서 그 머니투데이의 의뢰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준석이 갑자기 최초로 1등을 하게 된 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예. 네네. 그리고 그 뒤로도 본인의 어떤 성상납 관련한 징계 개시 결정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위기에 몰릴 때마다 대통령이나 여사님께 음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논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서로 그런 논의를 주고받던 사이이고 또 아하. 대통령과 여사님을 감시 견제하고 또 그 스토킹하는 도구로 명 사장님을 좀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지금까지도 사이가 좋았어요.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를 이용해서 그 감시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뉴스토마토 보도나 거기 뉴스토마토에서 나중에 이제 그 풀 녹취를 공개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거기에도 보면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아예 말을 하잖아요. 지금은 네. 좀 어떻습니까? 조금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까? 소원해졌습니까? 그 구속 직전까지도 네. 통화를 하던 사이였고요. 아, 그리고 사이 안 좋을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준석 뭐라고 명 사장님이 얘기하시냐면 네. 제가 이제 이준석을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어요. 지금도 보셔라. 네. 칠불사 이런 거 음흠.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수다 떨어가지고 네. 본인이 지금 예. 완전히 승냥이 떼들의 재물이 되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받아 할 일인데 왜 이준석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전화 통화를 아직도 하시고 그러시냐. 위험 인물이다라고 제가 본인을 이렇게 불쏘시개로 쓰고 있지 않냐. 아하.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하는 얘기가 준석이는 자기가 전화를 하면 2번 울리기도 전에 받아야 된다. 아, 실제 그렇더라고요. 아하, 그래요? 예. 네. 준석이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무서워하는 사이이고, 음흠. 그리고 또 이준석은 자기랑 뭐 이런 거 저런 걸 논의할 계제가 안 된다. 네. 이준석은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 그런 정도 수준이고, 어린애인데 저렇게 수다를 함부로 떨었길래 칠불사 코 파는 사진 하나 던져놓고 영원히 남으라고 자기가 권고 한번 날렸다. 네, 그냥 취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이가 좋고 나쁘고 할 게 없어요. 네. 예. 네. 자, 또 하나의 인물이 함성득 교수이신데 이분도 자주 네. 등장하는데 이분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명태균 씨하고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하고 네. 또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함성득 교수님 3축이 가장 많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검찰 조사 때 저희가 제시받은 거 기준으로는 그랬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준석 의원이 자기에 관한 뭐 이걸 약간 좀 논의를 할 때마다 또는 김영선 의원 공천 이런 거 모든 논의를 할 때마다 함성득 교수한테 연락을 해라. 함성득 교수한테 전달해라. 이런 얘기를 명 사장님한테 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뭐길래 함성득 교수가 대통령 부부에게 또 다른 연락책인가? 이제 제가 어제 거강꾼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네. 중매쟁이. 예. 네, 이준석 의원이 소위 말하는 이렇게 자주 말하는 거강꾼 역할을 네. 요구한 건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제 교수님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본인은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이제 처음에 소개를 한 역할을 했잖아요. 네. 네, 그 뒤로 이제 명 사장님 입장에는 되게 고마우신 분이잖아요. 그 인사검증했다고 하는 그거는 보도가 됐는데 그건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께서는 이제 대통령께서겠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과 가까운 사람을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아하. 네, 그게 이제 명 사장인데 사실 위험 인물인지 아닌지는
기초적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 의미군요. 네, 예. 그거를 이제 지인인 함성득 교수한테 조금 음흠. 한번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의 연까지 되니까 사실 명사장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시로 전화하고 이것저것 논의하고 연락하고 최근까지도 하소연했대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들어주고 본인은 교수님께서는 음흠. 또 조언도 해주고 좀 그러지 좀 말라고 네.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그냥 동생처럼 생각하는 사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대통령하고 뭘 논의하고 전달하고 한 게 하나도 없대요. 자기는 조사를 받으실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네. 그리고 좀 문제가 좀 될 만한 게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했던 부분인데 네. 창원 산단 후보지 그 부분입니다. 아마 네. 명태균 씨 집안 사람이 좀 부지를 사전 매입했던 걸 좀 확인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 조사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또 어제 보도 때문에 가족들 지금 안에 계셔서 제가 접견을 못 가가지고 바로 확인을 못 했는데 예. 가족분들하고 가까운 지인들한테 다 확인했거든요. 네. 논란이 되는 인물 이제 이름을 확인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래요. 모릅니까?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예. 창원이 좁은 동네라서 음흠. 돈을 이렇게 땅을 산 사람 중에 명태균 씨 지인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보나 또는 땅을 사게 된 계기가 명태균 씨 때문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말씀도 하더라고요. 땅 제가 안 샀지 않느냐, 주변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아직 나온 사람 명시들이 집안 사람들이 관계 없는 사람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 성은 같은데 명시이긴 한데. 네, 성은 같은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아마 그건 확인이 앞으로 될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명태균 또 김영삼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이 게이트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라든지 어떤 그런 의혹들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변호사님?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네. 생각보다 저는 처음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냐면 진짜 이게 공천 개입이고 그게 좀 뭔가 다른 사람을 해줄 거를 막 틀어버리거나. 지금 포항시장하고 강서구청장 네.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뭔가 강압적으로 뭔가 바꾸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이준석 의원이 진술을 새롭게 해서 네. 본인이 본인 방어를 위해서 지금 전선을 확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간다면 그건 본인 몫이고요. 적어도 명태균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봤을 때는 대통령 부부를 조사할 여지는 없어 보였고요. 네. 다만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으로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데 예. 이제 첫 번째는 국민적 의혹이 들고 있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를 할 예정이더라고요. 여론조작.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창원 산단에 관한 부분을 철저히 수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논란 다 대통령 부부랑은 제가 볼 때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제 이준석 당대표나 그리고 명사장님이 이준석이 자꾸 핸드폰을 오픈한다고 협박질을 하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그걸 보시고 이준석 핸드폰이 공개되면 적어도 한 사람은 확실히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죠? 근데 그게 아시아 선수촌 사시는 분이래요.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누군지 알겠네요. 누가 딱 알겠네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22년 1월에 네. 홍준표 시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셨네요. 아시아 선수촌. 네, 설전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기사가 뭐냐면 홍 시장님이 너무 대통령 공격을 그때 윤석열 후보 공격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준석이랑 너무 붙어 먹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다 싶어서 저는 윤캠에서 어쨌든 위촉장도 받고 이준석 때문에 해촉되긴 했지만 아무튼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 입장에서 시장님 이상하다. 왜 그러시냐. 나한테 8월, 9월 그때 전화 와서 명절 지나면 골든크로스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았냐. 네. 이거 여론조사 마사지를 하겠다는 거냐 뭐냐. 내가 혹시 자동 녹음이라도 있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몇 마디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막 거의
욕설에 가까운 분노를 표출을 하시더라고요. 아하. 네, 근데 저는 21년 8월쯤 전화를 받았거든요. 홍 시장님한테 이준석 공격을 하지 말래요. 예예예. 그리고 자기네 캠프로 와라. 예. 자기가 명절 지나면 반드시 골든크로스 할 것 음흠. 한다고 아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9월에 골든크로스를 딱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저는 홍 시장님 캠프에서 지금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캠프 사람이 당원 명부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를 지금 다 그 이준석 쪽 통해서 명한테 보냈고 네. 명 사장님이 당원 지지 성향 분석까지 하고 여의도 리서치에 이제 제공을 했다라는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검찰 수사 능력이 돼서 여기까지 수사가 확대된다면 대통령 부부가 문제가 아니라 음흠. 다칠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홍준표 시장 등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이준석, 거군요. 홍준표 두 명이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명태균 씨 변호인으로 추후 계약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뭐 적부심이라든지 보석 이런 거 신청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그 창원에 계신 남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네. 밤마다 저희들이 각자 이제 사무실에 각자 다른 변호 업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새벽에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구속적부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기존에 이제 위임받은 사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사실 그렇죠. 돈의 흐름만 보면 되는 사건이어서 예. 저희가 철저히 변론을 할 계획이나 이제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번지거나 기타 다른 추가 의혹이 번지면 제가 다 변호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치자금법만 하는데 그 더 커지면 조금 그거는 생각해 보시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너무 위험한 검찰이 도대체 어디까지 수사를 하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검찰이 이준석 더 네, 크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뭐 적어도 여론조사 의혹은 지금 P&R 리서치를 15일 날 예.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P&R 리서치 의혹이 많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강용석 경기도지사 선거 때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 있잖아요. 네. 네, 거기도 결과적으로는 0.95%밖에 표를 획득하지 못했는데 중간에 이제 토론회를 나가기 위해서 5% 이상 엄청 나왔어요. 그러면 여조가 나왔어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기억납니다. 예. 네, 근데 P&R을 거치면서 평소에 1~2% 나오던 여론조사가 11%, 14% 막 이렇게 뛰었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여론조사 업체를 지금 이렇게 압색을 했는데 만약에 로데이터를 검찰이 복구까지 해낸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엄청 큰 정말 일이 되죠. 여론조사의 게이트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언젠가 여의도에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인규 변호사,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명태균 씨 구속이 됐습니다. 좀 전에 이 김소연 변호사와 통화도 했고요. 자, 그럼에도 녹취가 계속 공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단독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제 공개된 또 녹취록 민주당에서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선거 직전 2022년 3월달 대통령 선거 직전에 명태균 씨 지인과의 대화인데,
일단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인사 과정에서 본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잠깐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윤현이 비서실장 안 돼요. 내가 했죠. 윤한홍이가 비서실장 된다 가죠. 사모님.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울대로 나왔고 인사비서관하고 서울시에 있었고 경남도에 있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선거판에 저 비서실장을 씁니까?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한테 써야 됩니다. 안 돼요.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윤한홍이를 비서실장 안 치려고 온 게 누구냐? 장재원 권성동. 자,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대통령실 공식 입장 해명인데 일단은 2021년 11월 경선 후에는 명태균 씨하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런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비서실장, 대선 후보 비서실장 얘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의 이제 본질로 더 다가가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나온 거는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하면서 급여 반띵, 반띵.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공천 거래 뇌물, 여론 조작, 뭐 창원 산단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는 인사 개입까지 나온 그러니까요. 거라서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먹구름이 끼면은 비가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상됐던 인사 개입, 인사 농단인데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 녹취록이 어떤 의혹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이제 사후적으로 보강을 해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로 시작해서 김건희로 망하는 건데 네. 김건희라는 사람 자체가 명태균과 사실상의 권력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면 뭐 좀 허풍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다 맞춰지는 게 있어요. 좀 누가 봐도 윤한홍 의원이 좀 더 세 보였었는데 또 뜬금없다는 게 좀 결낼 수도 있죠. 박완수 지사가 돼버렸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또 문제인데 허풍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맞춰지는 조각들이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관계. 보면은 네. 이게 막 시점들이 막 헷갈리게 섞여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녹취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사실인 것 거의 같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이제 이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고 한 대략 2달 정도 요 사이에는 이제 허풍과 사실이 좀 많이 섞여 그렇죠. 있지만 예. 그 이전에 녹취에서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 퍼즐이 맞습니다. 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정황들이 있고 음흠. 그 당사자들은 또 하나같이 부인을 하지만 그러다 거짓말이 발각되고 네.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건 뭐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하고 사실관계 확인해 보면 거의 다 맞아 떨어져요. 지금도 지금 얘기를 하지만 공식 대선 캠프 꾸리는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현역 의원에게 직접 특정 직책 가부를 전달했다 이 내용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고 이게 사실 맞다면 김건희 여사가 캠프 인선도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녹취 나오기 전에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알고 그게 뭐냐면은 있었습니까?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녹취록에 보면 네. 당시 그러니까 3년 전으로 우리가 그 녹취를 들었을 때 보면 뭐 명수 씨 1억 줄 테니까 넘어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나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육성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캠프를 구성하면서 상당히 정치 초보 윤석열 후보를 데리고 본인이 정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버거워 보이는 부분까지 다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 개입, 그러면 후보 시절에만 개입하고 정권 잡으면 그 다음에 개입을 안 할 것인가? 오히려 개입을 더 하면 더 했지 안 했을 것이라는 추측 자체가 더 비합리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당선인 비서실장부터 뭐 경남지사, 뭐 누가 장관으로 가든지 뭐 어떤 무슨 뭐 청와대 인선 여기에 김건희 씨가 다 개입했다라고 보는 그 녹취로 이제 추가적인 보강이 되는 거고 네. 최근에도 대통령실에 뭐 여사 라인 해가지고 비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정확하게 비선이라기보다는 정식 개선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문고리 권력으로서 월권을 하는 김건희 라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이라고 쓰고 김건희 정부라고 읽는 것이 이제는 확실해졌다. 전 그렇게 봅니다. 특히 그 점을 이제 명확히 네. 파악하니까 명태균 씨도
그 윤석열 뚫고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어차피 윤석열도 지 마누라 말밖에 못 듣는데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고 김건희라는 사람을 팠던 거고 아하. 실제로 저도 이 심리전 문제에 관심을 원래 많이 가져서 네. 이거 쭉 그런 패턴들을 보면 이제 지금 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조작과 통제가 핵심이란 겁니다. 네. 소시오패스는 보통 이제 모든 걸 수단화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사람들의 취약점을 공략해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건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패턴을 보면 조작 그리고 개입 이런 게 핵심 키워드 아닙니까? 네. 뭐 여론 조작, 그다음에 뭐 이번에 경선 조작, 그다음에 인사 개입, 뭐 그다음에 죄다 개입하고 조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을 봤을 때 이제 뭐 꼭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게 딱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너무 맞아떨어진 퍼즐들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들을 내용 자체가 또 앞에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들어보면 또 대통령실 거짓말이 또 확실히 드러나는데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가능성이 제로지. 가능성은 제로인데 해줘야지. 야, 그래가 윤한홍이는 더 이상 못 나가요, 저 때문에. 윤한홍이 못 나간다니까. 나중에 봐요. 그 윤한홍 얘기하지 말고 윤한홍이 내 때문에 잘렸어요. 더 이상 나가는 거. 아니 윤 총장이 내보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내가 안 내보냈기라고 2번 전화 와갖고 그러면서 박한수 보고 내가 박한수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술 먹고 놀고. 막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명태균 씨가 하고 거리를 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윤한홍, 우리 친윤 핵심 윤한홍 의원이었다라고 이제 보도된 바가 있는데 지금 이 녹취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다 잘라버렸다는 거거든요. 대선 후보 비서실장도 맡고 경남지사 출마도 막았고 이 보면 막고 결국 당선된 사람이 좀 더 친분이 있던 박한수 지사가 지금 됐다 이 말씀인데 자 이거 좀 눈여겨보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안 보내기로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신인기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저 녹취록상에 나오는 명태균의 말대로 네. 저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다 이루어졌거든요.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말을 이제는 뭐 허풍이다, 과장이다 이런 말은 싹 다 사그러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너무나도 참담함을 느끼는 게 명태균이라는 자가 사실상 뭐 경남지사 박완수 같은 사람 심고요. 네. 본인이 뭐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김영선 뭐 공천 개입한 건 다 이제 온 세상이 나왔고. 알아버렸고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도 도대체 명태균이 누구길래 당의 정보를 그것도 사전에 공천이 다 완료되기도 전에 특정 후보를 민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에게 저렇게 정보를 상납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명태균의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대통령 또 대통령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당의 당무를 총괄하던 이준석 당시 대표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 명태균 공화국 내지는 명태균의 나라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심각한 국정 농락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피해자는 누굽니까? 정치인들이 다 놀아놨다고 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리 주권을 위임했을 때 그 주권의 위임이 주권자의 의사대로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임받은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선, 네. 사인, 실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권을 빼앗긴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 내지는 인사농단 등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 결국에는 헌법을 농락한 거 아니냐. 아하. 그래서 우리 민주공화국 체제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었다. 전 그게 확인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인이 한 거고 명태균 씨가 그 역할을 한 거다. 박한수 지사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조사가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박한수 지사 얘기가 녹취록에 여러 거론이 됩니다. 보면 지금 말씀대로 명태균 씨가 시켜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실제로 10월 21일에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던 게 네. 그 강혜경 씨랑 명태균 씨가 4월 22일에 이런 통화하는 내용에 네. 그 내용이 나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태균 씨가 그때 당시에도 박한수 씨에 대해서 이미 그 얘기를 또 했던 게 드러난 상황이고 네. 앞에 쭉 말씀 주셨듯이 지금 다수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네. 핵심은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언제 니네들의 왕국을 만들라 그랬냐? 헌법에는 명백하게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이거 완전 여론 조작까지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인간 대통령으로 밀어놓고 그리고 뒤에서 저런 짓거리를 저지르고 막 이익 누리고 막 심지어 인사 개입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심지어 이게 되게 황당한 게 어제 나온 그 보도에 따르면 명리학자 무슨 뭐 무속 뭐 이쪽도 한 7, 8명의 뭐 팀이 또 있어가지고 네. 그 분야별로 막 거기에 또 막 사주 그렇죠. 맡기고 거기에 또 심지어 대통령실 초기 비서관을 했다는 사람에 따르면 막 인사 명단 올라갈 때 이력서에 막 사진하고 막 생년월일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 대통령실 안에서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보고 이제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사주에 맡겼다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이거 막 허풍이다 뭐다 막 꼬리자르를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인데요. 네.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비선실세 민간인에게 권력을 상납해 바쳐버린 거 아닙니까? 권력의 사유화는 범죄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기도 하고 우리가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최순실의 위치에 지금 명태균이 가 있는 건데 훨씬 더 심각한 농단을 했다. 그러면요 명태균 씨가 본인이 뭐 이런 한 장 안 받았다 이런 헛소리를 했지만은 뭘 안 받긴 뭘 안 받습니까? 다 받은 게 이미 다 드러나고도 있지만은 안 받았다 치더라도 명태균 씨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권력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돈을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권력을 가져서 자기 주변 사람들 다 나눠주면 그 돈을 갖다가 본인은 뭐 자기의 뭐 딸까지 책임져 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돈을 먹을 필요가 없죠. 위험하게 돈 거래를 왜 합니까? 오히려 돈 거래를 하면 추적당하고 오히려 더 범죄가 발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권력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력을 지배해버리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대통령이 핸드폰 쓰는데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도 해결되고 지위도 해결되고 인사도 해결되고 모든 게 만사형통, 만사형명 아닙니까? 혁명.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정말로 명태균으로 다 통해버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전적인 배신. 그 책임은 전 윤석열 대통령이 다 져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자, 어제 또 추가로 녹취된 공개 중에 마지막 하나가 조혜진 전 의원 얘기인데요. 조혜진 전 의원을 김건희 여사한테 소개를 하고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학력 위조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죠. 그것에 대해서 대응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이것도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옆에 그 누가 왔었냐면 조혜지하고 사모가 내가 소개시켜. 그래 이 옆방에 들어갔는데 문이 열렸는데 내보고 사모가 와서 인사하래. 그 본인이 교육위원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김건희 사모 지금 학력 부풀리기부터 해가 뭐 학력 위조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면 윤은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조혜진이가 민주당 걸 다 잡고 있잖아. 그래가 윤은혜 저 교육부 장관을 막은 거예요. 자,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학력 위조 의문 의혹 제기를 하니까 지금 교육위원장 하고 있던 당시 조혜진 전 의원이 이거를 좀 정리하고 더 키우지 않게 정리했다. 이런 것들을 했다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가 끼어들었다. 요 얘기거든요. 그게 맞다면 정말 최고 해결사네요. 아니 아까 제가 네. 만사 이제 형통이 아니라 만사 명통이다. 이렇게 예, 만사 명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무슨 학력 위조까지 대응을 해줍니까? 아니 네. 보통 학력 위조하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다 검찰청으로 불려가죠. 다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거든요. 그러면 보통 변호사를 찾아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는 너무 이상한 게 무슨 문제 생기면은 명태균을 찾아가고 무슨 문제 생기면은 감옥 갈 것 같아요를 명리학자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아니 자기 남편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데 왜 그럽니까? 뭐 법률 지식이 없습니까? 아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말 비정상적이다. 정말 그 명태균이라는 자가 어떤 이권 개입이나 국정 농락을 넘어서서 이제는 김건희의 학력 위조라는 이 범죄 혐의까지도 덮어주는 데까지 손을 뻗쳤다라는 것은 이 도대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 네. 상당히 저는 궁금해집니다. 조혜진 전 의원 이게 기억이 없다고 하긴 합니다. 이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교육위원회에서
학력 위조 의혹이 중간에 사라진 건지 대응이 제대로 된 건지 그것도 좀 우리가 지금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워낙 많은 이슈들이 네. 쏟아져서 저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사태가 잠깐 잊혀져 있는데 네. 그때 제가 지인들한테 이런 말했습니다. 지금 저 건희 유니버스에서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네. 제 옛날 금천경찰서 의경 출신이거든요. 네. 그럼 내가 경찰이라고 하고 다닌 거랑 똑같다. 왜냐면 경찰과 같이 지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뻥튀기 한 거거든요. 의경인데 예. 경찰이다. 금천 현직 경찰서에 경찰이다. 있었으니까 난 예. 경찰이다 얘기한 거를 예.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 거랑 똑같다. 네. 내가 그런 말하면 잡혀갑니다. 모두가 안 잡혀갑니다. 되죠. 의무경찰. 근데 대한민국에서 왜 김건희 씨만 유일하게 저렇게 빠져나가냐. 돋보이고자 하는 욕심이랑 그 말 한마디로 어떻게 저렇게 도망갈 수 있냐. 네. 이거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거고요. 전 저걸 보면서 조혜진 씨 당연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러면 또 다른 그 상임위에서 김건희 씨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자꾸 국힘당에서 이상하게 왜 저렇게 깽판치나. 네. 이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 갔잖아요. 예. 왜 저렇게까지 하지? 정치란다는 인간들이. 근데 이런 퍼즐들이 요 조혜진 씨 요 사례를 통해서도 더더욱 확신으로 가는 거죠. 아 다른 데도 이제 중요한 길목마다 누군가에게 통해 가지고 깽판 치라고 미션을 내렸구나.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치인 맨날 저렇게 시끄럽게 싸우냐 하는데 이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시끄럽지 않으면 조용히 덮어지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으려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끄럽게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언론이 또 콕콕 집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자, 뭐 지금 말씀대로 많은 상임위에 이런 걸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교육이만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그 사실관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지만 네. 박완수 사실 경남지사도 네. 의원 시절에 행안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증인 채택권 관련해 가지고 좀 나름의 무슨 영향력이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데 그럼 그게 뭐 지금 교육위 조혜진 위원장, 뭐 행안위의 박완수 당시 간사, 뭐 그 두 위원회만 그랬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둘러싼 문제가 후보 시절부터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뿐만 아니라 권익위, 검찰 모든 국가기관까지 총동원돼 가지고 김건희 수호, 네. 건희 사수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을 본인이 차명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제가 착각할 수는 있겠다고 보는데 본인의 행위에 따라서. 네.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국가기관이 농락당하고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라는 개인의 거의 하수인, 쫄자 비슷하게 지금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망쳐놓는 것은 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검이 계속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끝으로 하나만 좀 더 다뤄봐야 되면 좀 전에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의원하고 명태균 씨 상당히 친하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뭐 크게 어떤 불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다 알았지 않을까요? 그 김소연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다 안 정도가 아니라 본인 구글 드라이브에 김건희 여사 육성까지 수백 개가 지금 네. 저장돼 있다라고 통화가 자동 녹음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수많은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 내지는 당시 이 공천 거래 사건이 있었을 때 당의 대표로서 공천장에 도장을 찍고 당의 공천 업무를 관리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던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 너무 떳떳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온갖 거짓말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드러난 걸로 보면 이준석 의원은 거의 여론 조작과 이 공천 거래 사건에는 경기하듯이 반응하면서 네. 오로지 명태균의 돈과 관련된 문제만 팔아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기자한테 말을 했다라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김영선 공천 개입에 있어서는 이준석 의원은 이미 카카오톡으로 당 대표로서 공천 업무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명태균이라고 하는 김영선의 정책 총괄 본부장에게 당내 정보를 먼저 줍니다. 이거는요 공천계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가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전 이준석 의원은 지금 그 자료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네. 저거 없애면 증거 인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구속사유도 되기 때문에 그 다 없애면 큰일 나는 일이고요. 저는 당장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다 갖고 와야 된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더 이상 선의에 의지할 수 없고 수많은 거짓말과 부정직한 태도를 통해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전 더 이상은 이제 말로 통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전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지금 명태균 씨를 따라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건드리면 나도 깐다. 나도 녹취 다 갖고 있다. 구글 클라우드 얘기를 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똥개가 못된 걸 보고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 신규 변호사님 말씀에 1000% 동의합니다. 아. 그리고 딱 한마디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만 아니, 더 드리면 해도 됩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네. 그러니까 유화책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이준석이 갖고 있는 걸 그래야 폭로하지 않겠냐? 네. 라고 말씀하시는 뭐 저쪽 뭐 이준석 편에 서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민주 진영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생각에 정확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특성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막 좋게 얘기하자, 이 제발 좀 잘 좀 해줘 이러면은 그걸 또 즐기면서 자기 빠져나갈 구실을 찾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안 터뜨리거든요. 네.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위기로 몰려야 지금 검찰이 딱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야 진짜가 하나둘씩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뭐 본인의 뭐 이익을 위해서든 아니면 어떤 막 쿨한 이미지든 아니면 뭐 이준석 씨 지지자한테 어필하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이준석 씨 까는 거 아니고요. 지금 이준석 씨가 자기끼리 이제 싸움을 붙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의미도 없어진 상황이고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 실컷 하고 다녔지만 이건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범이다. 무슨 피해자 서사를 이 상황에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는 공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공범 맞고요. 네. 그러니까 수사 대상자고요.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방송 나와가지고 네. 김건희를 쉴드 치면서 이건 선의의 조언이다, 애매하다, 네. 공천이라고 보기 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최초 그렇게 얘기를 사람이거든요. 했죠. 네. 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녹취록에도 나왔지만은 내가 공개하면 한동훈 도와준다. 내지는 검찰이 부르지도 않겠지만 부르면은 검찰 가서는 내가 일체의 자료를 폭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국민이 묻는 데는 답을 안 합니까? 검찰이 뭐 부르지도 않겠다는 식으로 조롱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조롱의 배경이 뭐겠습니까? 결국 지금 검찰이 사유화돼 있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못 올 것이다.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 그것이 오히려 본인의 자신감인 거고요. 특검이라는 것도 지금 국민의힘이 발목 잡고 있으니까 특검도 안 될 거라는 확신이거든요. 네.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럼 국민이 우습게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본인이 유리해서 내가 정치적인 이득을 보면 까고 불리하면 안 까고 한동훈이 불이익하면 까고 한동훈 이익 때문에 난 못 가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똥개라는 표현으로도 매우 부족하고 정말 정치를 왜 더 하느냐.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의 그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 그 기대를 이렇게 원수로 갚을 수가 있느냐. 저는 국민들이 이준석 의원의 이 행태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전 해결을 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도 젊은 정치인이고 이준석 의원도 참 젊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행동 보면 행보 같은 거 보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성상납 관련해서 자기 네. 거 덮으려고 김건희 쪽에 줄 섰다 이런 거 일단 차치하고요. 예,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예. 김소연 변호사도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그걸 차치하고 이준석 씨가 그나마 뭐 비전과 철학도 사실 제대로 안 보였지만 그나마 네. 계속 강조해온 게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입니다. 그 자체도 지금 다 박살났어요. 네. 이 이준석을 지탱하고 있던 심지어 그것도 포장지였지만 그 세계관이 붕괴하는 시점입니다. 네. 완전 불공정한 경쟁을 뒤에서 이제 공모를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것이고 그 이준석이 말한 능력주의가 결국엔 뭐냐? 사람들 속이고 사기칠 능력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수면 위로 아직 다 드러난 것도 아닌데 네. 이 정도만 돼도 원래 민주당이면 아웃입니다. 근데 지금 저쪽이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데 절대 못 버틴다 봅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의원이 혓바닥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그 현란한 말에 놀아나면 안 되고요. 전 여전히 묻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아직도 국민을 속여서 팔 개고기가 더 재고로 남아 있느냐. 아하. 더 팔 거냐. 아하. 왜냐면요. 생각해 보시면 이 사안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도 국민들은 괘씸하게 보지만은 2022년 4월 달에 김건희 여사한테 찾아가면서 전화한 육성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최소한 그 시절만 해도 당무를 가지고 김건희랑 논의할 만큼 권력의 사유화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선을 그 다음에 치렀잖아요. 그 다음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서사와 본인이 김건희와 당무를 논의했던 이걸 바꿔가지고 자기는 피해자인데 왜 자기를 이 권력에서 좋게 놔두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틀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말하면 김건희의 당무 논란을 당선인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이준석 의원은 개고기를 지선에도 팔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팔았고 지금까지도 공천 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하면서 계속 속여먹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양두구육의 끝없는 발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네, 물어보면 마지막으로. 예. 신인규 변호사님 예.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 도망칩니다. 예. 그 뒤로 막 펜코 같은 데도 거기서 막 공격하거든요. 신인규 변호사님이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준석 씨 한번 대답해 보라고요. 맨날 자기 페이스북에다 상대 안 가리고 토론한다면서.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 몇 가지 의문점들 질문을 했던데 아직 이준석 의원이 답변 안 하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답변 안 하는 것도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은 하는데 뭐
답을 안 하면 계속 지적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태도들이 국민을 속이기 때문에 이건 묵과할 수가 없다. 도망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네. 저 그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저도 좀 차단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대화가 안 돼요. 차단돼 있죠 페이스북. 네. 알겠습니다. 좀 풀어주십시오. 원래 제가 똥개가 겁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희도 이사, 신은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역발상 코너입니다. 시사에 대한 역사적 발상이라는 의미고요. 시사 이슈, 인물을 역사적 사건 맥락에 따라서 교훈을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전에 역사 관련 뉴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일선의 중고등학교 사용할 역사 교과서에서 사실은 여수 순천 그 사건을 여순 반란 등으로 표현해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는데 요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행히 수정됐다, 또 삭제했다고 밝혀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크리에이터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네, 항의를 하고 그쵸, 수정을 전남 순천 하고 여수니까요. 예, 예. 예. 그런 사건입니다. 음흠.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든지 한국학력평가원 그리고 리베르스쿨, 동아출판사, 네. 비상교육, 시마스 이 5곳 출판사가 음흠. 역사교육 교과서를 편찬하면서 네. 이 여순 반란이다. 여수 순천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저희 어릴 때 배울 때 그렇게 배웠던 예, 그 여순 내용이죠. 반란이다. 예. 제가 얼마나 그 어렸을 때 교육이 저에게 네. 이 뇌리에 박혀 있으면 제가 열심히 외웠으면은 네. 제가 매불쇼 나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한번 여순 반란이라고 실수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공부할 예. 때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용어가. 여순 민주항쟁입니다. 국민항쟁이고 최소한 여순 사건이어야 되죠. 예, 그렇죠? 여순 사건이라고 해야 돼요. 최소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교과서에 그렇게 네. 여순 반란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바로 그것이 요번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항의, 네. 즉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수정이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학자로서 그 수정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나마?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요. 일단 이런 일은 절대로 이 제가 교과서나 책의 하나의 어떤 그 교재로 쓰이는 이런 거에 편찬 과정을 해봐서 아는데 예. 수십 번 수정합니다. 그렇게 해야 수십 됩니다. 용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예, 요즘은 AI가 아마 잡아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막 전체 다를 사람이 수정하는 것도 한 두세 번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AI가 다 잡아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면. 네. 그런데 의도됐거나 안 됐거나 어쨌든 간에 생겼고 어쨌든 간에 책임 있는 국가기관에서 정당하게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수정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일이다. 네. 늦었지만. 늦었지만.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역사 속 시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누굴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을 하겠지만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받은 최초의 대통령이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먼저 탄핵이 된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네. 근데 날짜가 상당히 옛날이에요. 네. 100년 전이에요. 예. 1925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네. 이승만 대통령 탄핵 이야기 네. 있는데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전 다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탄핵 이야기.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또 임시정부에서 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통령직을 맡게 됐는지 네. 그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에게 왜 대통령직을 맡겼는가? 네.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그게 보겠습니다. 궁금해요. 1919년에 임시정부가 네. 들어서죠. 3.1 운동 이후에. 예, 이후에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들어서는데 네. 임시정부는 처음에 국무총리 체제였습니다. 우리로 좀 내각제 같은 예, 느낌이죠. 국무총리 체제였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였죠. 그런데 어떻게 돼? 구미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그 구미위원회에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네.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고 집정관 총재라는 임명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 미국 정부에서는 명함에다가 네. 프레지던트 오브 코리아 아하. 라고 총리인데 본인이 프레지던트 예, 대통령이라고. 오브 코리아 이래 해놨단 아. 말이야. 그 도대체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가? 아마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알게 되고 처음에는 에이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점점 더 큰 거다. 왜냐하면 명칭을 참칭하고 다닌다. 아하. 왜냐하면은 해방된 이후에 반드시 뭐냐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선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 대통령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이라고 하고 여기 다니는 나오네요. 거야. 프레지던트 오브 코리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의 사람들이 대통령을 그러면 막 미국에서 하소라고 했던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예.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씁니다. 예, 맞습니다. 씁니다. 이승만 그런데 박사잖아요. 예. 그 쓰는 지도 교수가 대통령이 됐네. 미국의 대통령. 아. 바로 그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의 예. 우드로 윌슨 윌슨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예. 그러니까는 안창호 같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런 경사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 정부에 드디어 창구가 하나 생겼다. 아하. 당신이 박사 논문의 지도 교수로 1년 동안이나 사식을 하면서 거기서 가깝게 지내지 않았느냐? 우드로 윌슨하고. 예. 그러면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 우리 조선 민족의 독립에 대해서 당신이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래서 대통령 제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참칭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봐줬던 거예요. 아. 예. 그런 경우 처음 알았습니다. 예. 어허. 지도 교수였거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네가 한번 뚫고 들어가 봐. 라고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선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안창호 그 선생이 편지까지 씁니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좀 쓰지 마세요. 했는데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지. 뭐 미국에서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하고 뭐 1대1로 마주설 수나 있는 줄 알아요. 아하. 프레지던트니까 내가 마주서는 거야. 독립도 안 된 나라에 프레지던트도 아니면은 누가 나를 갖다가 먹어준다고 그딴 소리를 하는. 아하.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야, 그거 참 들어보니까 이 안창호 선생 얘기가 어쩌면 맞는 거잖아요. 예, 선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 뭐 입장에서는 국무총리거나 집정관 총재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용어가 완전 다른 건데 사실은. 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명함에 네. 프레지던트라고 쓰면 한 글자만 쓰면 되죠. 예. 집정관 아니 뭐 국무총리란 뭐죠? 길겠죠. 프라임 미니스터. 나. 그럼 부장, 벌써 부장. 안 먹어준다. 됐다. 총리는 이러잖아요. 대화를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프레지던트라고 해야 된다. 누구는 프레지던트가 되고 싶어 된 줄 아느냐? 당신 말대로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프레지던트라고 해야 된다. 네. 라고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자, 그거 말고 대통령 칭호 논란 말고도 지금 임시정부 인사들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당시 틀어지게 된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틀어지게 된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1919년에 그 예수국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국이요? 예. 우리가 말하는 예수. 예, 그 예수 말 그대로 뭐냐 기독교 나라로 우리가 바꾸자. 우리나라를요? 예, 네. 기독교 나라로 바꾸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임시정부에서 하는 모든 무장 독립운동 관련,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이라든지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또 어떻습니까? 최운산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무장 독립운동 관련들을 싸그리 다 아하. 없애버리자고 얘기합니다. 네. 모든 창구는 자기에게 통일을 시켜달라. 나로 모든 장구를 단일화 시켜달라. 내가 여기서 외교로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네. 자꾸만 안중근이 이또 히로부미를 쏴 쏴 죽이고 전명훈하고 장인환이 스티븐스를 또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그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뭔데요? 당신은 대통령인데 그 사람들은 뭔데? 당신은 지금 아하. 여기서 외교관으로 이러고 있지만 뒤에서는 전부 다 이 폭력적으로 하는 거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그게 뭔데요? 나는 모르는데요. 할 말이 이러면은 없다는 거네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아하. 이래 돼 버리면 할 말이 없다 이 말. 예. 그러니까 나로 좀 단일화 시켜달라. 그럼 임시정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뭔데? 아니 예. 프레지던트라고 내가 말해준 적도 없는데 당신이 뭔데 가가지고 프레지던트라고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서 네.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 그리고 왜 임시정부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니느냐? 나를 갖다가 프레지던트라고 인정을 해주나 놓고 지들끼리 인정 안 해준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인정해주나 놓고 어떻게 돼? 나중에는 나를 프레지던트라고 안 하고 국무총리라 한다. 내가 언제 인정해줬냐?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미국에 청원을 합니다. 위임 뭐라고 통치 관련된 위임 얘기죠? 통치력. 예. 말 그대로 자치권을 인정해 주세요. 뭐냐? 우리가 미국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식민지는 아니지만 네. 미국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차라리 아이, 참.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미국이 다스려 달라. 그러면은 일본은 바로 옆에 있지만 미국은 멀리 있으니까 네. 위임 통치가 안 되겠느냐. 진정한 위임 통치가 되면 우리가 바로 독립할 능력은 없으니까 그동안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독립을 할 그걸 세우면은 나중에 할 수 있다. 네. 야. 이거를 가지고 이야. 여러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시죠? 당시에 신채호 선생님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나라를 만들어가 팔아먹으니까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완용보다 더한 역적이다 이렇게 신채호 선생이 얘기했다는 거는 예. 임시정부 인사들하고 이승만 두 사람 그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보고 그 그거는 이후에 탄핵이 추진된 겁니까? 예,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어떻게 탄핵이 추진된 겁니까? 그러면 예, 이 탄핵이 추진된 거는 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처음에 좀 뒤에서 주도한 게 셉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안창호 선생님은 끝까지 그래도 탄핵하지 마세요. 탄핵은 하지 말자.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 형식적인 이게 강해가지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좀 여러 가지 하자가 있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하고 좀 조섭을 잘 예. 해 나가기를 우리가 바라고 도와줘야지 뒤에서 탄핵 같은 건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어떻게 되냐면 신채호 선생님이 당시에 하와이에서 훨씬 가깝게 지내던 이승만과 가깝게 지내던 박용만이라는 사람하고 연해주에서 만나요. 네. 그래가지고 박용만의
에게 이승만의 어떤 본질적인 얘기, 하와이에서 교민회를 분열시키고 대한민 국민회를 따로 독립시켜가지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신채호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탄핵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자, 탄핵 사유는 정확하게 뭡니까? 임시의정원이 이제 했던 건데 이승만 예. 탄핵 사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1. 1925년에 치러진 이 탄핵에서요. 뭐라고 하느냐면 도무지 얼굴을 볼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보이기 예. 어렵다. 안 보인다. 저 절에 저기 저 멀리에 따로 있어가지고 네.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남용하면서 어허. 도대체가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이 결재를 받을 수가 없다. 예. 임시정부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이승만이 결재 도장을 안 찍어주기 때문이다. 네. 지금 같으면은 그 해외에서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잘라라 이런 거 뭐 이 전자결제 전자결제로 해버리잖아요. 예. 태블릿 PC로 예. 해버리잖아요. 예. 핸드폰으로 해버리잖아요. 하면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해도 핸드폰으로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도 무조건 도장을 찍거나 결재권자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다 이 말이야. 1921년도에 일주일 동안 잠깐 옵니다. 잠깐 와서 사진만 연락을 찍고 갑니다. 그 찍고 가는데 어떻게 돼요? 이동휘 그 국무총리 이동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나에게 권한 대행을 맡겨달라. 네. 그러면은 사인도 다 해주고 거부합니다. 너무 멀어서 도저히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리고 너무 임시정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많이 얘기하고 다닌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권한도 남용하고 예산을 돈 말이죠. 대한민 국민회 예산으로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나 하와이에서 거둔 돈을 나와바리에서만 쓴다. 나와바리 뭔 말씀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 고 하와이하고 샌프란시스코의 그 경계선 안에서만 쓴다며. 나와바리라는 말이 경계선이라는 뜻입니다. 구역이죠. 구역. 거기에서만 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떤 임시정부 인사들의 정말 속이 터지는 정말 뭐 하나 결정할 수도 없고 뭐 하나 살 수도 없는 이런 엄청난 거에 대해서 이승만은 뭐라고 했느냐. 그 상해 임시정부에 전부 다 뭐냐.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내가 다 돈 쓰고 다 해가지고 네. 외교로만 전부 다 할 거야. 청산리 그런 얘기 하지 마. 청산리 대첩은 독립운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1925년도에 곽헌, 문일민 두 민족 독립운동가께서 네. 탄핵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통과시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결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윤석열 정부 탄핵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때 이승만 100년 전이긴 하지만 이승만 탄핵하고 어떤 차이점,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때와 차이점이나 탄핵이라는 제도만 보면은 만약에 국회에서 200석 넘게 탄핵에 대해 동의가 돼서 네. 뭐 탄핵안이 발의돼 가지고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라는 게 네. 또 다른 관문으로 기다리고 있죠. 예. 국민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뭐 그럴 수 기각한다 있겠죠. 예. 한마디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당시로서는 임시의정원에서 통과되면은 바로 아. 독립신문에서 어떻게 돼? 한 2주 정도의 서류 정리 기간을 거쳐서 탄핵을 공고합니다. 실제로 독립신문에서 탄핵이 공고됐습니다. 예. 또 그래서 2대 대통령도 임명이 됐습니다. 바로 임명됐군요. 예. 그래서 박은식이라고 민족 사학자로서 사학자죠?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죠. 박은식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됐고. 예.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할 반면교사, 역사적 교훈 무엇이 있을까요? 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된다. 남의 말을. 남의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예. 아니 나는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대통령을 처음 봤어요. 아하. 지금 보세요. 예. 국회가 네.
민의의 전당 아닙니까? 그렇죠. 백성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가령 155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네. 145석을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해도 돼. 사실 그래도 들어야 되지만은 네. 지금처럼 해도 돼. 그런데 야권이 자기를 눈만 뜨면은 자기를 반대하고 눈만 뜨면은 모든 걸 반대하는 야권이 무려 192석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국무총리든 대통령실이든 내각이든 지방의 정권이든 모든 사람들을 다 물러나게 해야 돼요. 물러나게 하고 야당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임명해야 됩니다. 새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어제죠. 바로 네. KBS 사장을 또 박장범 사장이라는 사람을 파우치. 네. 파우치 그 사람을 또 임명을 시켜가지고 또 국회에 나와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승만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 남의 말 안 듣고. 예. 임시의정원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그러면은 한 번쯤 말을 들어야 됩니다.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한 글자 더 쓰자. 명함에. 그거 하나를 안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네. 그거 하나를. 그러니까 안 듣고 근데 이승만 입장에서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네. 이승만 입장에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한 예. 말씀 드리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마음속에 너무 상처가 컸다 그래요. 1905년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네. 게 미국 정부와 그렇죠. 일본 정부 간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일주일 전에 헐버트하고 이승만이 고종 황제의 명령장을 받고 루스벨트를 만나러 갑니다. 아하. 루스벨트 만나서 하와이의 한인회 대표, 미국 시민권자 한인회 대표의 신임장을 받아가지고 네. 만나러 가요. 그래서 만나는데 그 만나기 하루 전에 가스라하고 테프트가 이미 아하. 일본에서 만나가지고 밀약을 미래를 맺었어. 해놨네요. 일본은 그리고 한국, 예. 미국은 필리핀. 예, 거죠. 미국, 필리핀 예. 이렇게 딱 먹자고 돼 있어.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돼? 이승만이 온갖 똥폼을 잡으면서 조선 독립에 대해서 네. 루스벨트가 시어도어 루스벨트입니다. 프랭클린이 아니고요.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전적인 이야기 잘 들었다고.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거짓말이네요, 사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국제학교 선생을 해봐서 잘 네. 알아요. 해준다면 해주지. 네, 해주면 오케이, you sure 이렇게 하지. I would like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건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 얘기를 믿고 내가 고종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서 정말 최고의 그걸 했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에 꽉 들어 있었는데 4일 뒤에 아니었죠. 텔렉스로 네. 이게 오는 거예요. 예. 그 전보 문서로 가스라 테프트입니다. 그때 쓰러졌다 그럽니다. 이승만.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외교로서 독립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미국과 일본이 잡은 손을 다시 떼게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을 자기가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겪게 하기 싫거나 이승만 입장에서는 네. 아니면은 어떻게 돼? 그 모든 과정을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네. 자기가 무조건 다 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려 여러분 50몇 년을 우리 민족을 고생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남의 말 안 듣는 거. 그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하고 있지만 세월이 약 100년이 지나서 백이성과 같은 역사학자가 이거를 다 까발릴 거라는 거를 어차피 까발릴 거라는 걸 자기가 몰랐던 모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안타까워요. 오늘 이승만 전 정말. 대통령 탄핵 이야기 또 현재 이 역사적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 시사 역발상 시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치기 전에 뉴스토마토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코인 저희가 지급을 해드립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하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신 뒤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방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의 수일런 남자 준비되어 있고요. 김철근, 장윤미 변호사의 이슈합, 또 김기성 국장하고 박형환 기자가 내일 대담한 뉴스 인사 프라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음은 뉴스 인사 프라임 서초에 봄 시간이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이죠. 검찰공화국의 심장부인 서초동의 봄이 오늘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검찰을 관찰하는 시사토크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지난주에 있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 지금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우리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고 부분. 저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고 네.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1심이 뭐 완결 구조는 아니고 네. 뭐 패소하면 항소심도 가고 3심도 가기 때문이긴 네. 합니다만은 판사의 판단이 이게 증거에 입각해서 했다기보다는 네. 인상, 주는 느낌을 가지고 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 사건 중에 두 가지가 김문기를 알지 못한다, 네. 뭐 골프를 쳤다 안 쳤다, 또는 뭐 국토부의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그렇죠. 두 주관적인 가지가 판단이잖아요. 네. 그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게 낙선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당선 목적이라고 본 거잖아요. 네. 본인의 당선 목적으로. 그러면 또 그러고 낙선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낙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이 판사가 국어 문법을 해석하느라고 정말 참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우리 보수 논객인 정규재 네.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국어 문법을 가지고 따져서 말이 옳지 않느냐 하게 되면은 앞으로 정치인들이 토론장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이 말이 혹시 뭐 이게 사법 처리가 말할 되느냐. 때마다 자신의 예.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우리 선거법을 빨리 바꿔야 된다. 네. 선거법에 몇 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죠. 뭐면 할 수 있다고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네. 이걸 가지고 검사가 이렇게 탈탈 틀어가지고 발언 한 가지 꼬투리 잡아서 낙선한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게, 그러면 당선한 사람의 호의는 어떻게 되죠? 거짓말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주 변호사님? 굉장히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네. 사진 부분이요. 예.
이재명 대표의 말한 맥락을 보지 않고 예. 다른 걸 끌어들여서 그렇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마치 궁예처럼 내심을 파악하는 그런 거여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에서 네. 결국 그 사진을 두고 얘기한 것은 강강을 가서 전체 찍은 다 사진인데 찍은 사진을 김문기가 좀 남아 있는 예. 프레임 4명만 딱 모아서 마치 4명이서 이게 골프 친 사진입니다. 이건 그럴 수 단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진에서 예. 조작했다는 것에 중점이 돼 있는 말인데요. 과거에 한번 찾아보니 그것도 그 김문기 씨 유족의 핸드폰을 과거를 뒤져서 한번 네. 골프 친 적 있지 않느냐 거짓말했다. 이건 핀트가 다른 말이잖아요. 이 그렇죠.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을 하신 거고. 근데 여기는 과거에 한번 과거에 골프 친 적 있네. 그래서 거짓말이다. 실제로 저 사진인데요. 저 쪼매난 사진인데 사실은 자른 겁니다. 다 학대해 보면 10명 이상이 지금 써 있어요. 10명이 찍은 사진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판결을 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네. 인상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판례도 2015년 5월 14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였는데요. 네. 판례에도 그런 사실이 있어요. 좀 약간 길긴 합니다만은 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허위 사실 공표죄잖아요. 여기에 그 부분적 그러니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은 제외하고 아랫부분 전체적인 인상을 봐야 한다. 요것만 가지고 따왔더라고요. 자기 필요한 논리에 필요한 것만 결론에 이르게 하려고 한 거 아닌가. 그래 하면 견강부회라고 안 얘기하죠. 되죠. 사실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판사라면. 그리고 네. 이게 낙선 목적이면은 엄하게 처벌해야 되고 아, 당연하죠. 또 당선자 같으면 더 달리 봐야 돼요. 더 엄하게 가야 되지만 누구를 떨어뜨리려고 했다면 네. 그 상대를 비판하거나 할 때는 아주 강하게 봐야 되겠죠. 근데 자신 얘기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인 허위의 사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자기 방어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낙선자를 이렇게 엄하게 처벌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선거판이 말을 닫고 지갑도 닫고 특히 말도 지금 닫고 TV나 유튜브나 많은 곳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예. 정치 유세라든 정치 행위 좀 아니겠습니까? 말로 하는 정치인 거죠. 상당히 저도 두려워요. 예. 전 정치는 아니지만 뭐 하나 잘못되면 내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처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준대로라면. 저 사진의 그 주요 토픽은 네. 테마는 이 사진은 조작됐다는 그렇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 기록을 뒤져보니 골프 친 적 있더라.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응수를 하는 건 이 말에 대한 답변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또 지금 눈에 띄는 게 법사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 주진우 의원이나 등등이 1심 선고 전에 징역형을 예측을 해서 그때만 해도 징역형 아무도 예측을 안 할 때였거든요. 뭔가 교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좀 다루기는 부적절해 네. 보이는 게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무죄라고 얘기했는데 무죄가 나면은 그럼 사전에 재판부가 교감한 게 되나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공공의 장소에서는 다루는 건 적절하진 않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법사위원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뭔가 아는 것처럼 행세를 해야 되잖아요.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재판부에 대해서 좀 세게 하라는 주문의 그렇죠. 방식 예.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정규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마치 국어 시험이라도 치르듯이 이재명 발언의 문법적 의미의 정답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를 근거로 유무죄를 구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을 넘어서는 영역이다. 네. 이런 법관이 증거에 판단해서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했냐 이걸 따져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정말 판결문 보니까 어렵게 썼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저도 군판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유죄를 주려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유죄라는 심증을 갖고 그걸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단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이 딱 그런 느낌이 편견과 들어서 예단의 느낌이 딱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판결문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판결문을 쓰면서 이제 유죄라고 해놓고 이제 쓰다 보니까 그게 맞췄게 나가는 거 아니냐. 제 경험도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고 지금 말씀대로 국어 시험도 아니고 이게 본인이 유죄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논리 정의가 된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유권자를 쏘기를 했으면은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됐잖아요. 낙선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판단을 유권자 판단을 받은 거잖아요. 처벌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아니면 그 처벌하더라도 저는 100만 원 100만 원 밑으로. 100만 원 안팎으로 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핵폭탄을 던진 겁니다, 사실. 네. 그리고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건 협박 발언.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선거운동 하세요라고 깔아준 유세장이나 TV 토론이나 TV 연설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뭐 국감장에서 질의를 받는 과정에 뭐 백현동 그 용도 변경에 대해서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건 성남시의 그 공공기관 이전을 한참 하던 때였고 5개 뭐 공공기관이 있었는데 이전을 안 하고 있던 상황인 거죠. 네. 버티면서 음흠. 사실 서울에서 근접하니까 출퇴근도 좋고 뭐 이러니까 버티는 기관들이 그리고 대체 부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그럼 뭐 이런 이유로 좀 버티는 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기관들 빨리 이전해라라든지 빨리 용도 변경을 해라라는 게 요구가 국토부에서 있었고 또 그 혁신도시법에 보면 국토부 장관이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는 따라야 한다. 네. 라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따른 거다라든지 뭐 빨리 이전을 안 하니까 국토부에서 성남시 공무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지자체 말단 공무원을 부를 리가 불러서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사실 협박이라는 건 너 개인이면 너 뭐 어떻게 상해를 하겠다라든지 네. 뭐 어떤 신체 위해를 가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지방재정교부금이라는 목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압박을 느꼈다는 그러니까 말을 사실 우리가 말은 정제돼서 글처럼 보고 한 번 더 보고 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거 협박당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디테일에 악마에 있다고 네. 판결문을 보면은 정말 상세하게 막 정말 유죄의 이유를 풀어 나가는데 네. 그럼 그게 국토부가 기초자치단체장이 공문을 11번씩이나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압박감을 느끼는 거는 본인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죠. 그건 증거에 따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처음부터 기소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기소를 했는데 그걸 맞습니다. 판단까지 저렇게 한다는 것도 기소한 사실- 자체가 사실은 무리했고 예. 그러면은 형평에 따라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은 거짓말이 여러 개들은 확인됐잖아요. 수십 개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큰 틀에서 바라보면은 그래 낙선자고 그 자기 방어적이었고 상대 낙선 목적도 아니었고 그럼 이렇게 보자면은 이게 그렇게 죄가 되나 이게 문제가 되나라고 싶은 얘기잖아요. 네. 그거를 기소한 검찰 그걸 또 유죄로 받아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들어간 판단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우리 공직선거법이 지향하는 바와 다르지 않는가. 맞지 않다. 아,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자, 같습니다. 이게 항소했습니다. 즉각 네. 항소를 했는데 이게 3개월 안에 2심 판결을 해야 됩니까? 뭐 2심에서 혹시 반전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재판이 633이라는 게 네. 정해져 있는 원칙이 지금 두 분 변호사지만은 맡은 사건들이 633 지켜집니까? 아니요. 이건 뭐 이 훈시 사항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은 빨리 판단해야 된다라고 취임 후에 얘기하긴 했어요. 네. 했지만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그 시일에 쫓겨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글쎄 그건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반전이 좀 있을까요? 이게 지금 2심에서? 항소심이요. 네. 너무 세게 때려놨기 때문에 예. 1심과 같이 처음부터 다 따지게 될 겁니다. 음.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따지고 새롭게 증거 신청하고 증인 신문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뭐 항소심은 사실 1심에서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에 한정하고 또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는 항소심에서는 심리를 깊게 하지 않으려는 성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느 재판부를 만나느냐. 아. 그거에 이게 우리 뭐 달려 있다는 게 너무 또 놀랍네요. 저희 아니, 사실 재판부. 변호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 변호사들도 재판을 들어가 보고 저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아야겠다. 넘겨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솔직히. 뭐 검찰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더 끌어가지고 다른 재판부로 갈지 빨리 이 재판부에 받을지 그리고 그런 또 판단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예. 재판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재판이기 때문에 가장 이 재판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1심은 사실은 넘기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2심이 가장 재판일수록 부담스럽죠. 법원에 가면은 밀어서 조지고 네. 검찰에 가면 불러서 조지고 이런,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게 그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네. 다음 주도 또 있고 뭐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각각
재판부마다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네. 좀 저는 이게 뭐 훈시상 633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있을 25일 날 있을 위정교사 네.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현주 변호사님부터 어떻게 좀 예상을 합니까? 여러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저는 기록을 보기 전에는 말하기 힘든데 이제 뭐 김혜경 여사도 유죄를 받았는데 10만 원 약간 넘는 돈으로 밥 사준 거 가지고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로 갔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당내 경선 시기에 전현직 국회의원의 그 부인 세 분하고 뭐 수행비서, 운전기사 해서 6명에게 밥을 샀다. 네.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라는 것도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저는 기부라는 건 그 선거 구민에게 뭐 접대를 하고 뭐 무슨 물품을 기증하고 근데 자기 수행비서는 항상 보는 사람이고 이게 그럼 뭐 김영선 의원처럼 카드도 들고 다니지 말아야 하는 거지 만날 네. 때. 그래서 이거 그리고 그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그 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부인분들은 평소에 뭐 정기적으로 만났을 수도 있고 밥을 뭐 순번대로 샀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것까지 기부 행위로 의율하는 걸 보고 참 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재판 두 개 다 납득이 이 안 된다. 공직선거법 관련도 사실 이제 그 뭐 무죄가 난 부분입니다. 뭐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그 SBS 그 주영진 앵커가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라는 것에 모릅니다라는 거는 개인적이라는 네.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근데 뭐 재판까지 받고 무죄를 어렵게 무죄를 받은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만배 모른다 각하됐습니다. 네. 그건 이제 뭐 그 공직선거법의 발언 관련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뭐 재산, 경력, 뭐 행위 여기에서 안 된다라고 바람직하게 각하를 시켰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 이 법원의 보수화 그리고 검찰 눈치 보기 법원이 좀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25일 재판도 좀 저는 사실 안전- 비관적으로 본다. 어떻게 대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쨌든 기록에 기초한 의견은 전혀 아닙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그 김진성 씨 위조 네. 그 위정 자체가 없었다. 네. 실패한 교사 뭐 그러니까 얘기했습니다. 위정 교사나 네. 방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한번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법리상으로는 실패한 교사는 무죄입니다. 네. 뭐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관계도 인정 안 되는데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패한 교사이기 때문에 그 무죄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인데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후로 또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나눈 또 얘기들 또 이준석 의원이 또 많이 공개를 좀 하고 있거든요. 검찰 수사 기사도 쏟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검찰이 지금 이제 외형적으로 보자면은 네. 좀 더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일단은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게 맞느냐 아니냐. 네, 맞습니다. 뭐 이 부분 그리고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핵심부로 검찰 수사가 나갈 거냐? 그렇게 지금의 움직임을 일단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명품백 이 수수 사건에서 보듯이 과연 그러면은 지금의 검찰이 그렇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사건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느냐? 네. 이 부분이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검찰이 해낸다면은 검찰이 좀 그럴 텐데 지금의 심우정 검찰 체제가 그 도이치모터스를 지금 무혐의 불기소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것까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봐야 될 게 정치자금법이 아니고 여론 조작하고 공천 개입 부분입니다. 네. 말씀처럼 결국 두 사람이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수사가 가능할지. 결국 검찰총장 심우정 총장이 결단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이다. 일단은 그 창원지검의 이 사건이 계속 중요한데 창원지검의 검사장이 정유미 검사장이에요. 네. 그래서 여성 검사장인데 특수부 검사가 아니면서 여성이면서
이 검찰에서 그 뭐 좋은 보직을 받기란 힘든데 이분은 이제 특수부도 아니고 네. 특수 윤석열 사단의 그 고유한 윤석열 사단의 특수부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 검사예요. 근데 이게 은혜를 입어서 발탁됐으면 몸을 바쳐 충성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의 네. 과거 이력도 봐야 되는데 굉장히 그 조직론자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해왔어요. 서지영 검사 때 미투 때 서지영 검사를 비꼰 전력이 있죠. 예. 뭐 우리 검찰 여성 검사 후배들에게 힘든 일 있으면 자기를 찾아와라. 자기가 충분히 이제 뭐 해결해 줄 수 있다.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데 뭐 서울중앙지검에 보내달라. 법무부에도 보내달라. 대검에 보내달라. 이런 건 안 됩니다. 그걸 빌미로 삼아. 이 서지영 검사를 비꼰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판하는 서지영 거죠? 검사가 마치 인사상의 이익을 위해서 이 얘기를 들고 나왔다. 이런 전력도 있고 또 그 이문정 검사를 굉장히 비판한 그 전력도 있어요. 인사 거래 제안에 대해서 자기한테 뭐 해외 유학을 가라거나 또는 어디 자리를 줄 테니까 뭐 일체 그 대외 활동, 검찰 비판 활동을 그만둬라 이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 뭐 이문정 검사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기도 그래서 하고. 좀 안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창원지검장입니다. 몇 가지 정유미 검사. 검찰 조직론자입니다. 안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검찰은 이제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약하지만 죽어가는 권력한테는 가차없는 게 또 검찰 아닙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들이 검찰이 주목을 받은 게 뭡니까? 살권수입니까?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 그래서 대통령 관련된 것까지 수사했던 사람들 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름만 나오면 검찰은 왜 작아지죠? 아니 검찰총장이 지시하는데도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듣는 말 안 듣습니다. 이런 조직 저는 기자 생활을 36년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특검만 발의되면 다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네. 윤 대통령이 과거에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 했죠.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네, 네. 이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이 사안도 사실은 창원지검에 맡기냐 서울중앙지검에 맡기냐 하는 거는 쓸데없는 논쟁이고요. 네. 검찰이 정말 제대로 할 의지만 있다면은 어디에 있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옛날에도 왜 저 특임 검사를 해서 그렇죠. 부산 예. 법조비리 사건 해서 제대로 털어냈잖아요.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네. 특별검사를 안 갈 거면은 그럼 검찰총장이 내 지휘 안 하겠다. 정말 수사팀이 알아서 해라라고 맡기든지 그것도 안 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건 오히려 시간 끌기 아니냐. 하는 것처럼 보여주면 국민들한테는 우리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뭐라고 물으면은 수사 중이라서 답변 못한다. 이렇게 하기 위한 혹시 꼼수를 쓰는 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이는 마지막으로 특검은 어떻게 될까요? 특검 이제 본회의 통과되면 뭐 거부권 행사돼서 또 다시 200석 그 문제에 또 봉착할 것 같은데요. 난망이겠죠. 지금 어렵다. 한동훈 네. 대표도 이제는 봉합을 하고 뭐 용산하고 조율을 하는 뭐 형태를 보이고 있고 지금 어쨌든 지금 시대는 만사 검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후보 시절에 했던 많은 거짓말들을 저희는 생생하게 지금은 알고 있잖아요. 뭐 네. 그 김건희 씨가 주식 투자를 해서 뭐 자기 전문가에게 골드만삭스 전문가에게 거짓말이죠. 1인 매매를 맡겼더니 손해만 봤다라는 건데 거짓말이고. 이걸 털어줬거든요. 그럼 자동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배우자의 재산 행위에 관한 것도 털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뭐 무혐의 검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범죄 해결이 되는 지금 거죠. 기준이라면 더 큰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요거 본론에서 벗어납니다만 네. 고발 사주 사건 항소심 재판을 자꾸 미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시간 너무 1심에서 끌어요. 실형 2년이 났는데 손준성 검사가. 예. 그것도 좀 이상해 보이는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특검을 흔쾌하게 받아서 의혹 있으면 한번 밝혀봐라 라고 해야 되는 건데 물론 과거에 대통령의 아들 형들 구속될 때요 특검 안 갔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에는 물러섰거든요. 그렇죠. 검찰이 한 거예요. 다. 김영삼 네.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 자기 친형이건 아들들이건 결국 수사를 할 때 검찰에 맡겼거든요. 네. 검찰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다 보니까 검찰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봐서 국민의 눈치는 안 보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것 같으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특검도 받기 어렵겠죠. 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 또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당일 저녁에 일반에 공개되니까요.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